소영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재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 7개월의 불룩한 배를 옮겨진 채 바닥에 쓰러지는 소영이의 모습에 하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부의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딸을 안아 올렸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꼭꼭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도 연희 때처럼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젖은 구두를 현관에서 벗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아내가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빈집에 들어서올 때마다 여전히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가락으로 계속 옷자락을 만지자 꺼렸죠. 29살 딸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맞은편에 앉아 소영이는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쳐다봤어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라도. 아빠, 나 임신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소영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어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3달째예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결혼, 소영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얘기조차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니 작년에 잠깐 누군가가 있다고 했다가 별로라며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말문이 막힌 채에 딸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상대가 누구니 간신히 물었습니다. 소영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최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잠깐 얘기했던 기억하시죠? 기억났습니다. 소영이가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남자라며 몇 번 언급했던 사람. 하지만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쫓아다녀서 싫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사람과 임신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사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부담스럽다고 소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더 빨리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무언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일이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날도 태연 씨가 또 찾아왔는데 거절하려다가 위로 받고 싶어서 같이 마셨죠. 그리고 말 끝을 흐렸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딸이 취한 틈을 노렸다는 건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소영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니 태연 씨가 책임지겠다고 해요. 아이 아빠니까 당연하다고. 저도 나이가 있고 혼자 키울 자신은 없어서.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결혼하는 거였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 딸이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니. 그 사람 다시 만나 보고 싶구나. 다음 날 저녁 소영이가 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을 때 첫 신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맑은 외모, 과도하게 반듯한 자세. 그리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미소. 마치 잘 훈련된 영업사원 같았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최태연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는데 웃고 있는 입가와 달리 눈동자는 차가웠어요.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30년 넘게 사업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이질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연은 마킹없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35살 무역회사 과장 연봉, 6천만 원 강남의 전세 10억짜리 아파트 보유, 스펙은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말하는 내내 시선이 내 얼굴과 거실 곳곳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살이를 가능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태연의 말투는 유창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더욱 그랬어요. 텅 빈 울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소영이를 쫓아다녔다고 들었는데 내가 단독지 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술 취한 날에 아빠 소영이가 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채 나를 노려봤죠. 태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왜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날은 정말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영 씨와 가정을 꾸리게 되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다고 내 딸을 임신시켜 놓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냉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 태연이 돌아간 후 소영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달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죠. 임신 초기라 입덧도 시작됐다고 했어요. 소영아, 정말 괜찮니? 그 사람과 결혼해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소영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태연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사람 가족은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아직 못 만났어요. 부산에 계신데요.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부산 확인하기 어려운 거리였죠.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물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소영이는 결정한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1년 동안 지교하게 쫓아다니다가 결국 술 취한 틈을 노렸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무엇보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너무나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잠을 설쳤죠. 내 딸이 무언가 위험한 덫에 걸려든 게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그저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이 곧 끔찍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연이 모든 걸 주도했죠. 4월 초 벚꽃이 만개한 주말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아침 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셔서 수화기 넘어뜨리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진짜로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자 꺼렸어요. 임신 4개월에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신무 얼굴도 못 본 상황이었죠. 두 번째 상견례야 속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다는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중요한 사업 미팅. 매번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던 중 내가 물었습니다. 태연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췄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죠.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 제 폰에는 사진이 별로 없네요. 부모님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셔서 변명이 구차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 사진 한 장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소영이가 불편해하는 게 보여서
더 추궁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연이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디저트로 과일을 먹던 중이었는데 그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우리 서로를 위해 보험 하나씩 들어두면 어떨까요? 소영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결혼도 하기 전에 보험이라니, 보험이요? 왜 갑자기 아기도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요즘 젊은 부분들은 다 그래요. 태연의 설명은 유창했습니다.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보장 내역을 줄줄 읊는 모습이 마치 보험 설계사 같았어요. 특히 보험 금액을 말할 때는 눈빛이 번뜩였죠. 5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5억이요? 소영이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나도 속으로 경악했어요. 신혼부부가 들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죠. 네, 아기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물론 저도 똑같이 들 거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거액의 보험을 고집하는 걸까? 게다가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서 가입하자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치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걸 피하려는 것처럼 며칠 후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이 혼인신고를 서두르자고 한 거였어요.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4월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였죠. 왜 그렇게 급하게 내가 묻자 태연은 또 그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가 보기만 해도 불쾌했어요. 세금 혜택도 있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여름으로 편리해요. 특히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이미 태연의 말에 설득당한 듯 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불안해하던 차에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서 은퇴한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태연의 신상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최태연 35세 무역회사 과장이라 알았어요.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후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조류 봉투를 건네며 그가 말했죠. 이상해. 이 사람 기록이 너무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5년 전 기록부터만 있어.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어. 5년 전 그때부터 최태연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학교 기록은 있지만 동창이나 친구는 찾을 수 없었고, 직장 기록도 있지만 동료들은 그를 잘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유령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 이 주소바 정호가 가리킨 건 태연의 주민등록상 주소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였는데 실제로는 재개발로 2년 전에 철거된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산다던 그곳이 이미 사라진 건물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내 직감이 맞았어요. 태연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큰 것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소영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임신한 딸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태연과 단둘이 마주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영이가 병원 검진을 받는 동안 병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며 마주한 진태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소영이가 없으니 가면을 벗은 듯 했죠. 아버님, 혹시 저를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돌직구였습니다.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봤어요.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소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의심받는 건 서운해요. 진심, 그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더 파헤치지 말라고. 부모님은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태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곧 오실 거예요. 결혼식에는 꼭 참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연락처럼 알 수 있을까요? 사돈이 될 사이인데 아버님 때가 되면 다 만나실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였죠.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영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처음 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 딸을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영이와 아기를 지켜야 한다고 설령 내 의심이 틀렸다 해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태연의 계획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고 내 딸은 그 무서운 함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2024년 5월 18일. 그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대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나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 했었어요. 소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임신 7개월 차라 배가 제법 나왔지만 특별 제작한 드레스가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봐야 한다며 결혼식을 서둘렀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저 어때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돌며 물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도 행복해 보이려 애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손주도 이렇게 예쁜 엄마를 봐서 좋겠구나.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위해 감춰야 했죠. 아빠 태연 씨 부모님 오셨대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소영이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토록 만나기를 회피하던 태연의 부모가 결국 왔다는 거였죠. 어쩌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길에 신랑 측 대기실에 들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이 있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은발의 여성은 우아한 미소를 지었고 백발의 남성은 근엄해 보였죠. 태연이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빠님,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나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태연의 어머니라는 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죠. 소영 씨 같은 며느리 일을 맡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곧 증손주도 보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도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긴장 때문 이련히 생각했죠. 적어도 부모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식장은 2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쪽 친척들과 소영이 친구들이었죠. 신랑 측 하객은 30명 정도였는데 태연의 부모 외에는 죄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이와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나는 딸의 무거운 걸음걸이가 신경 쓰였어요. 임신 7개월의 결혼식이라 네 보통은 출산으로 미루거나 간소하게 하는데 태연은 이상하리만큼 성대한 결혼식을 고집했죠. 단상에서 기다리는 태연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영이의 손을 그에게 넘겨주는 순간 그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포착했어요. 기쁨이나 감동이 아닌 마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 같은 안도감이었죠. 주리사가 시작되고 15분쯤 지났을까요? 소영이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서 있어서 힘든가 싶었어요. 임신 후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이 예사롭지 않았죠. 소영이가 배를 움켜 잡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신음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술록님이 일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소영이가 무릎을 꺾었습니다. 태연이 재빨리 그네를 붙잡았지만 이미 소영이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내 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불룩한 배를 감싼 채로 소영아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고 누군가는 119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진 딸만 보였습니다. 소영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만삭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맺혔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맥박을 집었습니다. 희미하게 뛰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소영아 아빠야 정신 차려. 희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소영이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찾아 헤맸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귀를 바짝 떼었어요. 아빠 뭔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태연 씨가 비타민이라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소영이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동시에 배를 옮겨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배 속의 아이도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소영이를 옮기는 동안 나는 태연을 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나만 방울 흘리지 않고 구급대원들에게 소영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죠.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임신 7개월이고 평소 비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신부 비타민을 복용했고요. 비타민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빼맨 태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 비타민 뭘 준 거예요? 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철분제랑 엽산이요. 왜 그러십니까? 구급대원이 서두르라고 제조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구급차에 올랐어요. 지우는 입에 드던져. 시더 안한다 게트. 태연도 타려고 했지만 나는 막았습니다. 당신은 오지 마시오. 하객들 정리나 하고 있어요. 차가운 내 목소리에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순히 물러났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의료진이 소영이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태아 심박수를 체크했죠. 모니터에서 들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합니다.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둘 다 살려달라고, 딸과 손주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소영이는 수술실로 실려갔습니다.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 같기도 하고 1년 같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나는 모든 걸 예감했어요. 죄송합니다. 산모가 수술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아이는 응급 제왕절개로 꺼냈지만 의사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내 귀가 듣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르죠. 중독 그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신히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기를 저었어요. 7개월이라 미숙아였는데 산모의 중독 물질이 태반을 통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손주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딸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가다니. 병원 복도에 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부모라는 사람들도 함께였죠. 태연이 다가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소영이가
네가 죽였어. 내가 그의 맥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말려지지만 나는 놓지 않았죠. 아침에 뭘 먹인 거야? 비타민이 아니었어, 그렇지? 태연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를 말리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손길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화장합시다. 소영 씨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태연의 말에 나는 전율했습니다. 딸이 죽은 지체에 1시간도 안 됐는데 화장을 하자고, 그것도 부검도 하기 전에. 절대 안 돼. 부검을 해야 해. 내 딸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내 단호한 목소리에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가면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봤죠. 장례식장의 향냄새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향초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죠. 나는 영정 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웨딩 사진을 급하게 영정으로 만들었는데 그 환한 미소가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불과 이틀 전 찍은 사진이 벌써 영정이 되다니.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침착들, 소영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29살에 그것도 결혼식 날 신부가 죽다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연의 행동이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지나치게 완벽했어요. 슬픔에 잠긴 표정, 떨리는 목소리, 가끔씩 훔치는 눈물까지.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조의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유족이 하는 일인데 태연은 자신이 남편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조의금 봉투를 받아들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치가 떨렸지만 조문객들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새벽 2시경,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딸을 잃은 충격에 다시 담배를 찾게 되었죠. 쓴 연기가 폐를 채웠지만 가슴의 통증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계획대로 됐습니다.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 보험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연의 목소리는 곧 멀어졌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시 빈소로 돌아온 나는 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면 다시 무표정해지는 그 얼굴이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연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소영이를 화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화장이라니. 더구나 우리 집안은 제대로 매장을 해왔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요? 아직 부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소영이가 평소에 화장을 원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짓말. 내 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다고 했었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부검 결과도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돼요. 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곁 슬픈 표정을 지우며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박정민 님이시죠? 고 박수영님의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 말입니까? 네, 박수영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 회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는데요. 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수익자가 배우자 최태원님으로 되어 있네요. 5억. 그 금액에 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정확히 혼인신고를 한 지 9였죠. 보험회사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이렇게 빨리 사고가 나서 저희도 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요? 네,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 가능성도 있어서요. 특히 사망 원인이 중독이라고 하셔서 혹시 경찰 조사 결과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5억이라니 소영이가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그것을 나에게 숨겼다는 것도 충격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태연이 들게 한 것이겠지만 빈소로 돌아가니 태연이 누군가와 또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했죠. 네 엄마 괜찮아요. 아버님이 화장을 반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가 끊고 나서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했어? 네, 미국에서 걱정하고 계셔서요.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급핑기였습니다. 나는 문득 결혼식장에서 본 그의 부모가 떠올랐어요. 분명히 봤는데 왜 미국에 있다는 건지.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태연은 빈소를 지키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씩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메모를 하고 마치 다음 수순을 짜는 것 같았죠. 새벽녘 나는 잠시 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태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살금살금 그를 따라갔죠. 그는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둘의 대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연극을 해야 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연이 대답했죠. 조금만 더 참아. 49제까지만 하면 돼. 그때까지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5억이면 우리가 새 출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은 바로 안 나와. 게다가 장인이 부검을 고집하고 있어서 일단 화장을 시켜야 하는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픔을 느낄 결리 부위에 결리 없었어요. 내 딸을 죽이고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계획하고 있다니. 그들이 헤어진 후 나는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상주석이 앉았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이 악마 같은 놈을 단조하겠다고 다음날 부검 결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가수에서 시신을 인수해 간 지 사흘 만이었죠. 나는 태연과 함께 결과를 들어갔습니다. 가는 내내 태연은 초조해 보였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죠. 담당 의사가 부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시아나칼륨 중독입니다. 치사령의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어요. 내 딸이 독살당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용 시간은 사망 2세대나 전후로 추정됩니다. 아마 아침 식사 때 섭취한 것 같은데 음식이나 약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태연을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이가 왜 그 연기가 역겨웠습니다. 나는 그의 역사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누가 소영이를 죽였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꼭 밝혀지고 말 거다. 내가 내 딸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빈 집안의 정막이 잔인한 진실을 일겨주었습니다. 소영이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임신을 알고 기뻐하며 사둔 아기용품들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날도 나는 정호를 만나기 위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혜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였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나는 근처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호텔 2층 연회장에서는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우연히 화장실을 가던 중 열린 문틈으로 본 신랑 신부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불과 한 달 전 내 딸도 저렇게 행복했을 텐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참으며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구먼.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화려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젊은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의 어머니였어요. 분명 미국에 있다던 그 사람이 여기서 뭐라는 거지? 나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자네가 이번엔 신부 어머니 역할이군. 나는 신랑 아버지야. 뒤를 돌아보니 태연의 아버지라던 남자가 역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대사가 좀 많네.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다행이다. 잘 부탁한다. 이런 거지? 맞아? 근데 저번 결혼식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때는 신랑이 좀 이상했잖아. 뭐였더라? 최태연. 최태연, 그 이름이 나왔을 때 나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연기자였던 겁니다. 내 딸의 결혼식에 와서 태연의 부모 행세를 했던 것이죠. 아, 맞아. 그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쓰러졌다며 뉴스에서 봤어. 여자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해. 참 안 됐지. 그런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 돈 받고 하는 일인데 하루에 50만 원씩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두 사람은 곧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결혼식장 안에서 그들은 완벽한 부모 역할을 했어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의금을 받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의 결혼식에서도 저렇게 연기에 깨구나.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속아 안심했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왔죠. 주차장에서 그들은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옆 호텔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도 결혼식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가자. 3시에 또 있잖아. 에. 남자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건의 결혼식을 돌며 가짜 부모 노릇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들이 들어간 호텔 이름을 메모하고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놀라운 걸 발견했어. 30분 후 정호와 만난 나는 찍어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 사람들이 태연의 부모라고 그래. 결혼식 때 분명히 봤어. 근데 연기자였던 거야. 돈 받고 부모 노릇을 하는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에이전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 상견례나 결혼식에 가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설마 살인범이 이용할 줄은. 나는 그 호텔들의 결혼식 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에 수십 건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부모 대행을 이용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정호가 수소문 끝에 그 에이전시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가명으로 그 에이전시에 연락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결혼식에 대신 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이고요. 상견례는 30만 원입니다.
연기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혹시 최태연이라는 분도 이용했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죠. 고객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누구신지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우가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연기자들은 최근 3년간 최태연의 결혼식에 3번이나 참석했다는 거였죠. 매번 다른 신부였지만 신랑은 항상 최태연이었습니다. 정민아,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연쇄범죄야. 가족이 없다고 속이고 가짜 부모까지 동원해서 신부 측을 안심시킨 다음 정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교리한 함정에 빠졌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연은 처음부터 소영이를 목표로 삼고 접근했던 겁니다. 1년간의 구애도 헌신적인 모습도 모두 계산된 연기였죠. 그날 밤 나는 소영이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태연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태연 씨가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혼자 자랐다고, 그래서 가족의 따뜻함을 늘 그리워했다고 한다. 나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왠지 마음이 아팠다. 태연은 소영이의 동정심을 이용했던 겁니다. 불쌍한 과거를 꾸며내고 외로운 남자를 연기하며 소영이의 마음을 녹였던 거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약점을 잡자마자 결혼을 서둘렀고 가짜 부모까지 동원해 완벽한 신랑을 연출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놈을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연기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는 개인정보보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고 연기자들도 돈만 받고 한 일이라 태연의 개인정보는 전혀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반드시 태연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무엇보다 내 딸과 손주의 원한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산가리라는 명백한 동물이 검출되었으니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 된 거였죠. 하지만 태연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했다는 듯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나는 태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우리 사이에 앉아 질문을 시작했죠. 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아내를 독살한 혐의를 받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태연했으니까요. 최태연 씨 결혼식 당일 아침에 부인에게 뭘 드렸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태연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신부 종합 비타민이요. 매일 아침 먹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남 S3 부인과입니다. 처방전도 있어요. 태연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처방전과 약 봉투까지.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나는 태연의 표정을 살펴러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그 침착함이 더욱 의심스러웠죠. 조사가 끝난 후 나는 곧바로 그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물어보니 정말로 소영이가 다녀간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처방전에는 일반적인 엽산과 철 분재만 있었는데 태연이 경찰에 제출한 처방전에는 다른 약이 추가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태연이 처방전을 위조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원본은 경찰에 제출된 상태였고 내가 찍어둔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소영이와 태연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지만 뭔가 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서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썰렁한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내 딸이 숨쉬던 공간인데 이제는 죽음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주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냉장고 찬장, 그러다 쓰레기통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작은 유리병이었는데 라벨이 찍혀 있었습니다. 병바닥에 희미하게 하얀 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설마 태연이. 나는 숨을 죽이고 주방 한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아버님. 태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죠. 태연은 여전히 그 특유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물건을 정리하러 왔어. 내가 둘러댔지만 태연의 시선은 내 손의 비닐봉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아버님도 힘드시겠어요. 저도 매일 이곳에 와서 소영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비닐봉지를 꽉 쥐고 그를 지나쳐 나왔어요. 뒤에서 태연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정호를 통해 그 유리병의 내용물을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나 갈륨, 즉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된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곳에서 내가 무단으로 가져온 증거물이라 법적 협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정민아, 이것만으로는 어려워. 게다가 태연이 원래 있던 주약이다. 라고 하면 끝이야. 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호가 또 다른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태연이 결혼식 일주일 전에 큰 돈을 인출했더라고.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같은 날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한 기록도 있어. 해외 직구 사이트인데 정확히 뭘 사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 단서를 붙잡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 특히 규제가 늦은 한 곳에서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품들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태연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막막함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영이의 직장 동료였던 민수였어요. 아버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소영이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소영이와 친했던 그도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죠. 사실 소영이가 결혼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태연 씨가 자꾸 보험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여러 개를 들자고 했대요. 여러 개. 내 생명보험은 기본이고 상위보험, 질병보험까지. 그것도 전부 고액으로. 소영이가 부담스러워 했는데 태연 씨가 서로를 위한 거다. 나도 똑같이 들 테니까 라고 설득했다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태연 씨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데려왔대요. 그것도 여러 회사에서. 소영이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물으니까 분산 투자라고 했다던데. 분산 투자.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나눠서 가입하면 한 번에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피할 수 있죠. 보험 사기를 의심받지 않으려는 치밀하는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태연 씨가 결혼식 전날 특별한 영양제를 줬는데 맛이 이상했다고. 무슨 맛이 나는데 태연 씨가 원래 그런 거다. 아기한테 좋은 거니까 꼭 먹어야 한다고 했대요. 특별한 영양제, 그게 바로 도약이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주목을 꽉 쥐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영이가 남긴 모든 것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일기장. 그러다 소영이의 이메일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태연이 보낸 메일이었는데
제목은 우리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해외 건강식품 사이트였죠. 그리고 태연이 추천한 제품들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상했습니다. 태연 미네랄 파우더라고 되어 있었지만 성분 표시가 모호했어요. 나는 그 제품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그 사이트는 이미 폐쇄되었고 판매자는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짜 건강식품에 유독물질을 섞어 판매했다는 의혹도 있었어요. 증거가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죠. 태연이 직접 도약을 구매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것을 소영이 얘기에 먹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태연의 죄를 발견했고 내 딸과 손주의 원수를 갚겠다고. 만약 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심판을 내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사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여러 대가 동시에 켜져 있었죠. 정호가 피곤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정민아, 앉아, 찾아는 게 있어. 정호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순간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태연의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어요. 김성호라고 적혀 있었죠. 최태연은 가명이야, 진짜 이름은 김성호. 37세, 5년 전에 개명했더라고. 개명, 그것부터가 수상했습니다. 정호가 다음 장을 넘기라고 손짓했어요.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 2019년 3월 이미경과 결혼. 같은 해 8월 이미경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 사망보험금 2억 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호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말을 이었죠. 이미경 씨는 평소 건강했대. 마라톤을 즐길 정도로. 그런데 결혼 5개월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두 번째 페이지. 2020년 11월 정수진과 결혼. 2021년 4월 정수진 교통사고로 사망. 사망보험금 4만 원. 교통사고 설마 맞아. 수상해.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대. 그런데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도 고장이었다고 해. 세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내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한유리와 결혼. 2022년 2월 한유리 음덕자살. 사망보험금 4억 원. 애니. 자살이라고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처음 여 설명했어요. 유서가 있었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 전까지는 우울증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4년 5월 박수연과 결혼. 결혼식 당일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5억 원. 4명의 여성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 사망.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보험금. 2억, 3억, 4억, 5억. 나는 서리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내 딸이 네 번째 희생자였다니. 그것도 가장 많은 보험금을 노린. 이놈은 연쇄살인범이야. 정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이 여자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정우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4명의 여성 사진이 나란히 있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놀랍도록 비슷했던 거예요. 긴 생머리, 결혼한 얼굴형, 순한 인상. 마치 한 사람을 4번 그린 것 같았죠. 외모뿐만 아니야. 모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거나 일찍 돌아가신 경우야. 형제 자매도 없거나 사이가 멀고.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야, 말해. 모두 임신 중이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명 모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경 씨는 임신 3개월, 정수진 씨는 4개월, 한유리 씨는 5개월, 그리고 소영이는 7개월. 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점점 임신 개월 수가 늘어났다는 것도 소름 끼쳤어요. 마치 실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정우가 담배를 비벼끄며 말했습니다. 이놈은 철저히 타기술 정해. 가족이 많지 않아서 보호받기 어려운 여성, 순하고 의심을 잘 안 하는 성격, 그리고 임신으로 약해진 상태. 완벽한 먹이감이지.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 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어요.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왜 이걸 몰랐을까? 내 질문에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이었어.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이번엔 다시 서울. 게다가 사망 원인도 다 달라.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살, 중독사, 연결점을 찾기 어려웠겠지. 악마 같은 놈.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사망 원인도 다르게 해서 연쇄살인을 숨긴 거였습니다. 전 아내들의 가족은 이미 경 씨는 어머니만 계셨는데 치배로 요양원에 정수진 씨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한유리 씨는 양부모님이 계신데 정우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만나볼 생각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했어요. 혼자서는 이 악마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틀 후 나는 한유리의 양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준 그녀의 얼굴은 내 것만큼이나 초췌했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유리가 정말 자살한 게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혁이보 45입니다. 나는 정우가 조사한 자리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김성호 아니 최태연의 연쇄범죄에 대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유리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아기를 기다렸는데 그녀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유리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태연의 모습을 보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위인 줄 알았어요. 유리한테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매일 아침 과일 갈아서 주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소영이한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남편 연기.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한유리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리가 죽기 일주일 전에 그 사람이 유리 명의로 된 통장을 다 정리했대요. 적금도 해지하고 주식도 다 팔고 유리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출산 준비 자금이라고 했다나? 역시나였습니다. 죽이기 전에 재산을 정리한 거였죠. 보험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챙기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태연의 정체는 확실해졌어요. 연쇄살인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들을 살해한 악마.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정황은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4명의 여성과 4명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태연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왜 설마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감시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악마가 5번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정우가 걷는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혜진 32세 강남의 한 대학 병원 내과 전문의. 단정한 흰 가원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소영이와 닮아 있었어요. 같은 긴 생머리, 같은 갸름한 얼굴형, 같은 순한 눈매. 태연이 또다시 같은 타입의 여성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만났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죠. 작년 12월부터 소영이가 죽기 5개월 전이야. 5개월 전. 그러니까
이미 소영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음 목표물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치밀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우가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 이해진 씨도 이미 보험에 가입했더라고. 그것도 3개나. 보험 증서 사본을 확인하니 총 보험금은 7억이었습니다. 5억에서 7억으로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수익자는 당연히 최태현. 결혼 예정일은 2달 후야.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해진 씨도 임신했어. 2개월째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노리는 이 악마 같은 놈. 나는 주목을 쥐었다. 푸었다를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막아야 했습니다. 5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해진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정민아, 무슨 생각이야?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 경고라도 해야지. 정호는 한숨을 쉬며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병원 연락처와 근무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이해진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가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병원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죠. 오후 6시 흰 가원을 벗고 나온 이해진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소영이를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해진 선생님,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을 때 나는 그 맑은 눈동자에서 소영이의 그림자를 봤어요. 순수하고 의심을 모르는 눈. 바로 태연이 노리는 그런 눈이었죠. 네, 어떻게 저러시죠?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태연 씨에 대해서 태연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연인의 이름을 들은 여자의 표정,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채연 씨를 아세요? 어떤 관계이신지 저는 그의 전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이해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 부인이라니 태연 씨는 미원이라고 아닙니다. 제 딸과 올해 5월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소영이의 죽음 청산가리 독살, 5억 보험금, 그리고 태연의 진짜 정체와 이전 아내들의 죽음까지 이해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태연 씨가 그런 사람일이 없어요. 이해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정호가 준비해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전 아내들의 사망증명서 보험금 수령내역, 가짜 부모 연기자들의 증언 영상까지. 하지만 이해진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죠? 태연 씨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데려다주고 야근할 때는 도시락도 싸다주고 똑같았습니다. 소영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완벽한 연인을 연기하는 태연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죠. 선생님도 보험 들으셨죠? 7억짜리 이해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태연이 권했겠죠. 서로를 위한 거라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선생님 임신하셨죠. 이해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보호 본능이었을 거예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제 딸도 임신 7개월이었어요. 뱃속에 아이와 함께 죽었죠. 제발 늦기 전에 그만하세요. 이해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모르는 분이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태연 씨가 불쌍해요.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장인 어른이라는 분이 이런 의미를 이해진이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무력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했죠. 바로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해진을 만난 것이 실수였을까? 태연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불길한 예감의 전화를 받았죠. 장인어른 오늘 이해진을 만났다군요. 태연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났다. 내 정체를 알려줬지.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요. 이해진은 절 믿어요. 아버담보다 훨씬 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놈의 범죄를 반드시 발견할 거다. 범죄 무슨 범죄요? 전 그저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자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결론 났고요. 청산가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조심하세요, 아버님. 소영이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협박이었습니다. 로고 일적인 협박. 하지만 로그마의 결의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어요. 나는 핸드폰을 준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이 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해진과 그녀의 뱃속 아이를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 내 딸의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하루 종일 서 있었고 회사로 가는 길에도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핸드폰으로는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죠. 그만두세요.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협박이 태연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정호에게 연락해 신변 보호를 부탁했고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달 후면 이해진과 태연의 결혼식, 그 전에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느끼는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의 난감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바뀌었죠. 태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게 달았습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완벽한 범죄였어요. 장마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소영이가 떠난 지 2달 나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쓰러지는 딸의 모습, 태어나지 못한 손자의 울음소리가 잠들 때마다 나를 괴롭혔죠.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그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했으니까요. 한유리 씨의 어머니와 다시 만난 건 7월 초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복수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아버지와도 연락이 닿았어요. 그분도 딸의 죽음을 의심하고 계셨대요. 그녀가 건넨 메모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경 씨의 경우는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사촌 오빠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4명의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은 정호의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공간에 우리 5명이 둘러앉았어요.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눈물도 흘렸지만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이미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 태연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일단 24시간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정호가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태연이 이에 증거 함께 사는 아파트, 그가 다니는 회사, 자주 가는 장소들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교대로 감시 일정을 짰습니다. 정수진 씨 아버지가 은퇴한 택시기사였던 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의 차로 미행하기에 완벽했으니까요. 첫 주 감시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연이 매주 목요일 오후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E-3시간 머물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 오피스텔 403호 명의를 확인해 봤더니 김성호라는 사람이에요. 정호의 말에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김성호 태연의 진짜 이름이었죠. 그곳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이혜진에게 접근하는 작전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이미 실패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 했죠. 한유리 씨 어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병원에 환자로 가면 어떨까요? 내과 의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나는 고혈압 환자가 되어 이혜진의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점차 신뢰를 쌓아가며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죠. 그녀가 임신 4개월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영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단 중 그녀의 손목에 있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옷으로 가리려 했지만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팔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거요? 제가 좀 덜렁대서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의 손목에 저런 멍이 우연히 생길 리 없었죠. 누군가 잡은 자국이 분명했어요. 태연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걸까? 감시를 시작한 지 한 달째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태연이 그 오피스텔에서 나오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놀랍게도 보험 설계사였어요. 정수진 씨 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니 서류에 이혜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또 보험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엔 얼마일까? 10억?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정호의 사무실에 다시 모인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이혜진에게 진실을 알리되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직접적인 충격은 위험했으니까요. 나는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제 명의 전 아내들 사진과 사망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가짜 부모 연기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 포착한 고엄 서류까지.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혜진이 학회 참석차 제주도에 가게 된 거예요. 태연은 동행하지 않았죠. 나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녀를 만났어요. 어머, 환자분이시네요? 여기서 만나더니 신기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임신과 일해의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혼자 오셨다면 내 제안에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아마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태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민해지셨다고 할까? 임신하면 남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죠. 책임감 때문에 내가 애둘러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준비한 USB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이걸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혼자 계실 때 보세요. 이게 뭔데요? 제 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USB를 받아들었죠. 내가 자리를 뜨려는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죠? 돌아보니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당신과 아기가 제 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호텔을 나오며 담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제주의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혜진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은 충분할까?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연이 수상한 물건을 샀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뭔가 주문한 것 같은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또다시 이에 진이 USB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지. 그리고 태연이 어떻게 나올지. 모든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5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에 진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흔의 힘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USB를 본 것이 분명했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해진 선생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당직실이에요. 태연 씨가 그 사람이 정말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옷을 입으며 재빨리 말했어요. 절대 집에 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진이 태연에게 뭔가 내색이라도 했다면. 하지만 그녀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당직실에서 만난 이에 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 내가 건넨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지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집에 갔는데 태연 씨가 또 약을 주더라고요. 임신부 영양제라면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나는 그녀의 가방을 가리켰죠. 그 약 가지고 계세요? 이에 진이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비타민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죠. 그 안에 죽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될까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나는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그는 바로 받았어요. 우리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자 그가 말했죠. 30분 안에 도착한다. 절대 움직이지 마. 기다리는 동안 이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 보험금이 10억이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기억도 없는데 아마 술에 취했을 때 10억.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니 치가 떨렸어요.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어 3억, 4억, 5억, 7억, 그리고 이제 10억? 이 악마 같은 놈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경찰 특수팀도 있었어요. 사실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경찰도 계속 수사 중이었어. 다만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지. 정호의 설명에 따르면 태연의 연쇄살인 패턴이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움직이지 못했던 거였죠. 이에 진의 신고와 약물 증거, 그리고 우리가 모은 자료들이 합쳐지면 충분했어요. 이에 진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태연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녹음이요? 이에 진이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알게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음 이틀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에 진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태연과 저녁을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이에 진이 태연과 함께 병원 정기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병원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도 대기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태연과 이에 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병원 카페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태연은 여전히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뭔가 계획하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검진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연이 갑자기 이에 진을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 한 거였죠. 계획이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표물이 예정에 없던 이동을 한다. 모든 팀 대기. 하지만 이에 진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며 시간을 벌었죠. 그 사이 우리는 재배치를 완료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연이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 정호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우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나들서 굴러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오늘이었어요. 바로 오늘 이에 진을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죠. 지금이다. 모든 팀 진입 경찰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나도 뛰었어요. 주차장으로 태연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태연이 이에 진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서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의 외침에 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본 것은 놀라움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순수한 분노. 체포되는 순간에도 태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죠. 어차피 증거는 없어. 다 추측 일뿐이야.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 종류의 독약 위조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수첩에는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가 빼고했어요. 이미 죽은 4명이는 빨간 X 표시가, 이에 진에게는 파란 동그라미가, 그리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여성 10명의 사진이 더 있었죠. 다음 타겟들이었습니다. 재판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법정에 앉아 그 악마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증언대에 선 이에 진의 용기 전 아내들의 가족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마침내 내려진 판결. 피고인 최태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소영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 마지막 미소를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여서.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소영이와 손주가 잠든 곳을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하게 내리지는 오후였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죠. 소영아, 아빠가 약속 지켰어. 그놈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유리 씨 어머니, 정수진 씨 아버지, 이미경 씨 사촌 오빠, 그리고 살아남은 이의 진까지.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한 구석의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을 테니까요. 묘지를 나서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영이 물든 소영이의 묘비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딸아.